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르네상스의 세계로, 인문학의 세계로 모시고 갈 연세대학교의 김상건 교수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 렉처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분야에 많은 공부를 했거나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면서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움이란 또 무엇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이 요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마 이 사람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자기 회사는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우리 이 IT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산업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애플 전체를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 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확인한 것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됐어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 전체를 걸겠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먹길래, 메뉴가 뭐길래 애플 전체를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뉴스위크에서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후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한 것이죠. 아마 이것이 외부적으로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던 것이죠. 자, 이것이 외부적인 환경이라 그러면요, 아마 내부적으로도 인문학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마 저는 이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IMF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계 경제의 쇠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 자본주의 체제가 정말 이렇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정폭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성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의 본질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방식은 탁월함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아레테라는 표현인데요, 그 탁월함의 추구를 통해서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인문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문사철의 어떤 지식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학은요, 암과 실천 사이에 간격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이제 10번에 걸쳐서 인문학 르네상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모쪼록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문학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고 시작해 볼까요? 인문학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에서 출발했습니다.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설립하면서 사실 처음으로 이제 대학과 같은 교육이 시작되었죠. 그때 가르쳤던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수사학, 문법, 수학, 음악, 이런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기본적인 인간됨의 가르침은요,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 더 정교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나중에 제가 키케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이 키케로가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후마니타스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개념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인문학이라 했냐면요, 세 가지 분야였습니다. 첫째,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지도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고, 두 번째, 도덕적 판단력을 길러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늘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고 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시면은, 리더가 되시면은 뭘 합니까? 앞에 서서 말씀하시고 또 글을 쓰시죠. 그래서 이 키케로가 만든 후마니타스 인문학은요, 어떤 대학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지도자, 일반 시민들 중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운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학문 체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지도자 교육은 모두 사제 교육으로 환체되었죠. 신학이 대세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투디아 후마니타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다시 고안되게 된 것입니다. 피렌체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였자 사상가였던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고안한 것인데요. 역시 이 페트라르카는요, 키케로가 발견했던 로마 시대의 어떤 인문학을 재해석하고 다시 수용하면서 그 피렌체와 14세기, 15세기, 16세기의 유럽의 리더들을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역사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도덕 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시 합리적 사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문법, 수사학, 시라는 구체적인 학문 분야를 결집해서 인문학의 커리큘럼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나중에 근대 대학에서 문사철이 된 것입니다. 특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생각할 때, 특별히 그 피렌체에서 태동했던 인문학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이 어떤 대학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일반 시민을 위한 학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사철, 문과대학, 인문대학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학문이었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학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일반 시청자를 위한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내면 세계의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o am I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그 출발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학을 통해서, 합리적이며 비판적 사고의 방식을 통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철학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How to live의 문제였습니다. 반대하시는 철학의 여러 분야가 세분되면서 제 입장에 반대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철학의 목적은 도덕 철학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 도덕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to live의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인가를 놓고 이 도덕 철학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내가 살 때 어떻게 살고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문제죠. 살 때는 창조적인 삶을 살고 탁월함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멋지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인문학의 끝입니다. 인문학은요,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고요,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이냐에 대해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인문학인데요. 그래서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live creatively, die gracefully. 어떻게 창조적인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뇌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문학, 예술, 종교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의 세계, 두 번째, 선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첫 시간에 Who am I의 문제를 다뤘던 그리스 시대의 서사시인 호메로스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제가 호메로스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요. 이분이 쓰신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지향점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려하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상을 잘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있죠? 장님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눈뜬 우리보다 더 밝은 시야로 인간과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28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런 그리스 최초의 서사 시인입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유명한 분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탈리아 바티칸에 가시면은요, 서명의 방이라는 이 작은 이게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교황님의 서재였습니다. 율리우스 2세가 만들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양쪽 사방의 벽을 벽화로 그린 사람은 라파엘로라는 사람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저 그림은 성만찬 논쟁이라고 했어요. 신학의 세계,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죠. 오른쪽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죠? 철학의 세계. 철학은 무엇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도덕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선의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면에 보이는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파르나소스산입니다. 파르나소스산은요,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시면은 그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탁을 받는 곳이 있죠. 바로 그 산 이름을 파르나소스라고 하는데요. 중앙에 보시면은 저 아폴로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켜고 있죠. 예술의 신입니다. 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들. 그러니까 아까 그 방에서 진선미의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미의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여러 거장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시고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저분 메브리코 유명하죠? 누굴까요? 이탈리아의 대문호였습니다. 신곡을 쓴 사람 누구죠? 단테입니다. 야, 역시 오늘 청중은 대단한 인문학적 지식을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죠?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대문호인 단테조차도 어떤 사람의 그림자에 가렸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저 파란색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호메로스입니다. 장님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들고 이렇게 가름하고 있죠. 천하의 단테조차 호메로스의 그림자에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책을 썼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일리아스는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13세기, 12세기에 그리스 연합군과 이 트로이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호메로스의 첫 번째 책인 일리아스는 여러분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잔인한 전쟁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매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그냥 매일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호메로스가 다시 한국에서 다시 부활한다면은 일리아스는 읽지 마라 그럴 거예요. 다른 책 읽으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트로이라는 영화인데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분이 스파르타의 왕 멜레라우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아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레나였습니다. 최고의 미인이었죠. 네. 그런데 적국인 이 파리스의 적국인 그 트로이의 왕자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인 파리스가 와가지고 데려가 버립니다. 열받아 가지고 이 미케네의 왕이 자기 형이에요. 아가멤논을 찾아갑니다. 아가멤논. 그리스 문명에서 본토 문명 최초의 본토 문명이죠. 그 아가멤논을 찾아가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형,
내 아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멤논이 동생의 원수도 갚고 또 차제의 틀을 치기 위해서 이 그리스의 영웅들을 모았어요. 뭐 아시다시피 브래드 피트, 아킬레우스라든지 뭐 우리 오디세이우스라든지 아작스, 뭐 피닉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누구랑 맞짱을 뜹니까? 바로 이 파리스의 형인 헥토르와 전쟁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일리아스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아주 중심되는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트로이 목마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뭐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헥토르하고 이제 아킬레우스가 1대1로 결투를 벌여서 이제 누가 이기죠? 네? 아킬레우스가 이기죠, 그죠? 그래서 시신을 막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리스에서요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인간이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신을 경배하는 것, 제우스 신을 특히 경배하는 것. 두 번째 나그네를 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우스 신은 늘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가능하면 환대해야 되죠. 세 번째는요 죽은 자를 적절히 장례 지내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반드시 죽은 자는 적절히 장례 지내야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죽은 자를 유린하고 있죠. 그죠? 막 끌고 다닙니다. 그때 이 헥토르의 아버지가 저 성 위에서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아킬레우스에게 자기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 그래요. 돌려달라. 근데 처음에 거절하죠. 그랬더니 자네 아버지를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자네가 죽었다면은 자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자기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함께 흘리고 그의 시신을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신을 장례 지내는 것으로 호메로스의 첫 번째 책 일리아스는 끝이 납니다. 트로이 전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로이 목마 사건으로 끝이 나게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호메로스가 2800년 전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2740년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유명한 그림이죠. 워럴 하우스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의 그림인데요. 아마 그 오디세이아를 대표하는 그림 중에 하나죠. 주인공 영웅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자신을 묻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밀랍으로 귀를 막고요. 힘차게 배를 지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사이렌의 유혹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 소리에 넘어가면은 저 소리를 따라가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밀랍으로 귀를 막고 힘차게 배를 지어갑니다. 하지만 돛대에 묶여 있는 저 주인공 우리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이것을 풀어달라고 절규하죠. 하지만 다시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자신을 묶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저 장면이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대표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매일매일 거친 파도를 헤쳐가면서 괴물과 싸우면서 세상의 유혹과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디세이의 첫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려주소서 뮤즈 여신이여 트로이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들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우들을 귀향시키려다 마음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이야기인가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은행에서 은행장님들 앞에서 지점장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걸 쫙 읽어드렸더니 쉬는 시간에 한 은행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지점 저 지점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마음속에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왜 첫 부분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받을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도자로 산다면,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할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고통받을 각오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볼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호메로스가 트로이 전쟁이 끝난 데부터 쭉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저 거의 끝부분에서 시작합니다. 끝부분에서. 벌써 2800년 전에 그런 문화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도 신기하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보시는 것처럼 요정에게, 칼립소라는 요정에게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되죠.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랑 살자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전쟁에 향해 떠날 때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는 그때는 젊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칼립소라는 겁니다. 나랑 같이 살자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보면서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랬더니 칼립소가 더 센 조건을 냅니다. 너에게도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죠. 돌아갈 꿈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영생을 줄 테니까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그때 우리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우리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떠나는 거죠. 배를 타고 부하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친 파도를 만났어요. 파선을 하게 됩니다. 나우시카 공주가 사는요, 이 땅 바이아케스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바다에서 파도에 떠밀려 내려오니까 나우시카 공주는 나그네를 환대해야겠죠.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궁전으로 가서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모욕을 시키고요,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손님이 왔기 때문에, 나그네가 왔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줍니다. 잔치에는 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인을 부릅니다. 가수를 불렀던 것이죠. 보시면은 저 중간 부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장님이에요. 장님이 비파를 뜯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죠? 작가 호메로스의 분신인 거죠.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트로이 성이 멸망할 때, 무너질 때 이야기를 탁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과 왕비가 묻습니다. 아니, 자네와 같이 늠름한 사나이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당했던 시련,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기에 올 때까지 당했던 그 거친 파도와 무시무시했던 괴물들, 그리고 나를 옥죄했던 그 유혹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가 화면이 이렇게 쫙 흐려지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플래시백이라 그럽니다. 플래시백. 예.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 항상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탁 쓰러졌다 딱 깨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형제 자매였는데 나중에 뭐 사랑하게 되고 뭐 항상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데요. 그게 플래시백입니다. 그런데 이 호메로스가 그런 장치를 구안했어. 첫 번째 괴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괴물 이야기, 누굴까요? 바로 퀴클롭스입니다. 여러분, 괴물은 외눈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시다가 괴물 만난 적 있죠? 여러분의 직장 상사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의 교수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괴물들은 항상 외눈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요? 하나만 본다는 거죠. 하나만. 그럴 때 괴물이 됩니다. 하나만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괴물이 거인입니다. 양을 키우는 괴물이었는데요, 부하들을 잡아다가 동굴에 가두어 놓고요, 하나씩 뜯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디세우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죠. 잡으러 가야죠. 부하들을 구출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허벅지 뒤에 숨기고 몰래 동굴 안으로 잠입합니다. 여기도 지금 컴컴하니 동굴 같은데요, 딱 들어갔어요.
괴물이 있습니다. 키클롭스가 보여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하느냐? 만약에 내가 이 괴물을 죽이면은 저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치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괴물의 힘으로만 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요, 죽이지 않고 다른 작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도자는 무엇을 가져야 되죠?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찰력.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게 술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술을 먹여서 취해서 쓰러지니까 잠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올리브 나무를 깎아서 눈을 찌르게 됩니다. 외눈박이니까 뭐 한 개만 찔러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괴물이요, 눈 한 개를 읽고 동굴 입구로 가서 막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지나가는 탈출하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때 다시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어떤 계략을 씁니까? 양을 키우고 있다고 그랬죠. 그 양 밑에다 부활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괴물은 눈이 안 보이니까 양 등만 만지는 거야. 양 등만 이렇게. 이거 아무도 아니야. 내보내. 그래서 부하들을 모두 구출하게 됩니다.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임기응변에 뛰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 이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탈출한 오디세우스가 만용을 부립니다. 경거망동하게 되죠. 나와서 키클롭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 필요 없는 말을 합니다. 야, 바보야, 우린 덕이 다 나왔는데. 이거 논리예요. 그랬더니 이 키클롭스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주위에 바위를 들어서 집어 던져서 많은 부하들이 죽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도자는 성과를 낸다고 해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 현장을 가보기 위해서 알리탈리아 비행기를 타고 시칠리아 섬으로 바로 그 현장, 그 전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괴물들을 만나는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대장, 우리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미 너울과 전쟁터에서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고생을 했소. 그러니 이들 고난들의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거친 파도를 헤쳐왔는데 또 내 앞에 거친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야 내게 덤비라는 것입니다. 괴물이 오면 내 그 괴물과 싸우겠다는 것이죠. 유혹과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메로스가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닥치고 괴물의 공격을 받고 나태해지려는 내 의욕, 부하들의 그 의욕들을 독려하면서 격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라는 것이 바로 이 호메로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요정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대가 그대의 잘 지은 집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운명인지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그대는 억지로라도 꾹 참고 남자든 여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그대가 떠돌아다니다가 왔다는 말을 하지 마라. 오히려 남자들의 행패를 감수하며 많은 고통을 묵묵히 참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위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세요? 묵묵히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아라 나의 마음아, 너는 전에 키클롭스가 너의 전우들을 먹어치울 때 이보다 더 험한 시련도 참고 견디지 않았느냐. 여러분 2800년 전에 이런 문장이 쓰여졌어요. 참아라 나의 마음아. 이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인문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해가지고요, 뭐 스티브 잡스처럼 떼돈을 버는 게 인문학이 아니고요, 시련과 절망이 있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용기를 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진퇴양난 그런 상황에 노출됩니다. 유럽에서는 이걸 스킬라와 카리티스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킬라는 머리가 6개 달린 괴물이에요. 지나가면 뜯어먹습니다. 카리티스는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 다 죽어요. 이 전설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저 건너편은 이탈리아 본토고요. 이쪽은 그 시칠리아 섬의 메세나라는 도시입니다. 그 해협인데요. 잘 보시면은 파도가 이게 해류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보이죠, 그죠?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그런 전설이 나왔어요. 저희가 굉장히 파선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스킬라와 카립디스라는 그런 전설이 나왔는데요. 호메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립디스가 소용돌이가 칠 때요.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킬라의 동굴 쪽으로 가게 되는데 스킬라가 틀림없이 너의 부하 6명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오른쪽으로 붙여서 배를 저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 오디세우스는요, 부하들과 함께 배를 저어서 오른쪽에 배를 붙여서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6개의 머리가 달린 스킬라가 아니나 다를까 나타나서 한 명 한 명씩 잡아먹는 거예요. 6명을. 그랬더니 죽어가는 부하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합니다. 대장 살려주세요. 공포에 질린 부하들이 배를 왼쪽에 몰아서 저 카리티스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아니다, 계속 가, 계속 배를 저어라. 그래서 신속하게 오른쪽으로 배를 저어서 저 위기에서 진퇴양난에서 구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하들을 잃고요, 큰 실망에 빠지죠.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 주인공 우리 대장 오디세우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우들이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요. 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이런 용기를 해줄 수 있는 지도자, 정말 멋진 지도자가 아닌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 고난도, 이 시련도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용기를 심어주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호메로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겪고요, 그 고통을 우리의 운명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 이타카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프가 기다리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처럼,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같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같은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같은 대학의 동료 교수일 수도 있고요,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디세우스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로터스를 먹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환각제입니다. 환각제를 먹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 좋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실망하지 않고요, 다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묶어서 배에다가 실은 다음에 이제 항해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유혹에 빠집니다. 키르케의 이제 섬에 도착하는데요. 이 키르케라는 요정이 술을, 포도주를 권하는데 이 술을, 포도주를 먹으면은요 모두 돼지가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개가 되죠. 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돼지가 돼요. 이 돼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로 변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또 가서 인간 마음대로 해야죠. 그래서 다독거리고 설득하고 나무라고 호소해서라도 이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유명한 장면이죠. 사이렌의 유혹 소리를 들으면서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계속 배를 저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저어 나갈 때 나를 묶으라는 것이죠. 나를 묶으라. 그런데 내가 조금 가다 보면은 이 밧줄을 풀어달라고 얘기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다시 꽁꽁 묶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누구나 초심은 거룩합니다. 그죠? 처음에 데이트할 때, 그죠? 처음에 첫 직장, 첫날 회사 출근할 때, 그때는 스스로 묵습니다. 아, 내가 잘해야지. 제가 가끔씩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어요. 잘해보겠다는 열의가 가득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 임원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CEO 임명되었을 때, 뭐 이럴 때, 첫 교수로 임명되었을 때, 이때 막 초심은 누구나 거룩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지나면은 누구든지 이 밧줄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의지가 약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나가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성공 중이세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할수록, 지위가 올라가면 갈수록요, 우리는 더 강렬한 사이렌의 유혹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묶어야 되고, 또다시 내가 그것을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책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니까 환대해야겠죠? 그래서 그 유모, 자기를 키워주던 유모가 먼저 나그네의 몸을 씻겨주다가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도련님 어릴 때 산 상처를 발견하게 되고, 야, 도련님이다 알게 되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20년 만에 해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년 만에 만난 아내에게 오디세우스가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보, 우리는 아직 모든 고난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요,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해야 하오.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해피엔딩이면 뜨겁게 포옹하고 그 남편과 아내는 20년 만에 사랑을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보십시오. 목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목표의 도달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느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목표를 세우게 되죠. 대학에 가야지, 졸업해야지,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뭐 계속 목표를 성취.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목표에 도달했을 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스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용기를 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앞을 향해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호메로스가 2800년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문학의 첫 번째 성찰의 주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죠. 자, 드디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08명의 구원자들, 그의 아내를 괴롭혔던 그 구원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제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대미를 장식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줬던 호메로스, 장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호메로스의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같은 그리스 사람이었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은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야기 외에 또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죠. 이분이 신탁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파르나소스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폴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벽에 밀레투스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뭘까요?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주목했던 호메로스, 아니 인문학의 첫 번째 주제였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는 여기서부터 인문학을 시작했고요, 여기서부터 서양의 학문 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 인물 기억나시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죠?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애플 전체를 걸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거친 파도와 유혹과 괴물들과 병과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28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은 고통받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내 운명이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시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첫걸음 호메로스의 인문학이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잠들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고 밖으로 베란다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아, 별이 안 보이는가요? 그러면 그냥 짙은 밤하늘 보면서 한번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기 이 강당을 꽉 쳐주신 여러분도 이제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실 텐데, 가시는 길에 차가 막힌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밤하늘을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첫 번째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